안녕하십니까. 다시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편, 명량에서 그의 죽음까지를 다루면서 이순신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량해전이 있었던 1597년 9월 16일 새벽, 이순신은 출전하기 바로 전에 병사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가슴이 뛰죠. 사실 이때 외선들이 딱히 이순신과 싸우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외선들은 7천량 해전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 기세를 타고 서울까지 바로 전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제 울돌목, 다시 말해서 이제 명량 해협의 조수가 빨라서 외선들이 이제 이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부대가 이길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명량해전 당시 일본의 선봉장이었던 구루지마 미치후사의 원래 근거지가 쿠루시마입니다. 이 성하고 똑같나? 이름하고 똑같나? 좌우지간. 그래서 이 해협도 명량에 뒤지지 않게 엄청나게 빠른 조수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쪽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해적 출신의 이 양아치 구루지마가 이 명량의 어떤 해전 빠른 물결에 당황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다만 공격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서울로 가는 길목에 명량을 이제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남해에서 서해로 그 조수의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제 명량에 딱 진입을 했던 겁니다. 즉 이순신은 이 구루시마의 전선이 명량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살짝 숨어 있다가 그 선두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제 명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뜻하는데요. 남해와 서해의 이쪽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하루에도 4번씩 물길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그 진도대교를 건설하면서 해협 바닥을 이제 아무래도 많이 파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당시에는 더 좁고 어떤 불규칙한 암초 같은 것 때문에 항해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지간한 배는 이 조수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해류의 흐름이 아주 빠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명량해협의 최근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그나마 좀 느려진 상태라는 거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통통통통 동력선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만큼 이제 조수의 흐름이 이제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의 배들도 이 흐름을 버티는 것만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순신은 이 흐름을 거슬러서 외선의 선두를 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작전은 일자진을 구성을 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때려 한포 사격을 하는 작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외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단 앞으로 나갔다가 점점 조수의 흐름 때문에 밀려 나오고 우리들은 이제 버티는 거죠. 그때 조수의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제 호수처럼 잔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끌어들이기 위해 뒤로 빠지고 하다가 이때다 싶어갖고 쳐야 된다 하고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애들은 안 오고 혼자 치고 나가셔서 뒤 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혼자 달랑 앞에 계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야, 나 안 따른 새끼 다 작살 낼게니까 빨리빨리 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조선의 수군도 엄청 쫄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미 혼자 나왔는데 걔들은 또 달려오고 조수 타고서 막 달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순신의 대장암 자체만 이게 이제 왜군들로 둘러싸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순신 혼자 거기서 고분분투를 하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20여 척의 외선을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사실 이때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이때 상황은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이겼다는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인 셈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뒤로 빠져있던 조선군은 그런 이순신의 분전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하나 둘씩 이제 전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전의 상황에서 판옥선의 장점은 이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순신의 지휘 아래 당시 그 명량에 진입됐던 외선들은 차례차례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순간 그때까지 이순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조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상황이 급진전하게 됩니다. 외선들은 이제 하면서 조리가 바뀌니까 밀려나기 시작하고 앞에 있던 배들은 완전히 완파된 상황에서 거기 그 온갖 쓰레기들이 조수와 함께 계속 막 자기들한테 거꾸로 오는 거죠. 진영은 이제 더욱 혼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왜군을 이순신의 함대가 포격을 막 뽑으면서 추격을 막 하게 됩니다. 사실 왜군들은 이게 이순신이 혼자 분투하면서 외선을 막 깨나갈 때 이제 누구야 이순신 과거 연전연패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명랑 바깥쪽까지 쫓겨난 왜군은 이거 뭐야 완전히 좆됐다 싶어갖고 부산까지 쫙 빠지게 됩니다. 이 명량 해전으로 왜군의 장수였던 구르지마가 물고기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선 31척 정도가 완파가 됩니다. 당시 그 왜군의 규모는 사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중 일기에는 130여 척이라고 나와 있고 이충무공 전서에는 한 330여 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난중일기를 작성하다 보면 이순신 입장에서 그 좁은데 막 몰려오는데 뒤에 요거 몇 개 오케이 여기서 32가 몇 개 더 쉬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서 그래서 한 130여 척이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여 척에서 300여 척 정도라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명량에 들여온 외선이 한 130여 척 정도로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시 조선군은 일본 전선을 포획하고 이럴 여유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 자체가 보면 다 때려 부셔가지고 계속 깨부시는 그런 작전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일대 섬들이 일본군의 시체와 피로 완전히 뻘겋게 물들었다고 하니 그 전투가 그 당시 얼마나 처절했었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앞바다에 섬 하나의 이름이 혈도라는 섬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전투 역시 기존의 어떤 이순신의 스타일처럼 아군의 배는 전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완승을 거둔 거죠. 사실 이 명량 해전은 다른 기존의 해전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언제나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전투를 치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한 거죠. 그러니까 백전백승이 된 것이고 전선을 스스로 선택하고 아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적에게 오히려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량 해전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왜냐면 이렇게 좁은 해협을 빠져나오자마자 완전히 넓은 바다였기 때문에 전략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또 게다가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그런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뛰어나기도 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이 도운 결과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이기고도 빠르게 아주 잽싸게 후퇴해서 고군산도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고군산도라고 하면 지금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쯤 되죠. 변산반도 바로 위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새만금 정도의 위치가 되는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명량에서 왜군을 깨부셨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전라도와 서해안을 일부 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순신이 건재하다는 것만으로도 왜군은 이제 서해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형적인 유리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순신의 어떤 기습 공격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서해 또한 남해처럼 해안선이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기습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본군도 당연히 알고 공포에 떨고 있었겠죠. 게다가 명량에서 자신들의 선봉장인 구르시마가 죽었고 사실상 공격용 전선이었던 새끼부대들도 다수가 이제 침몰했던 것에 반해서 이순신의 함대는 한 척의 손실도 없었다는 것도 나름대로 부담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력이 100%일 때도 개박살 났는데 전력이 이제 한참 꺾인 상태에서
이순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또 그 정도의 머리가 일본군 수뇌부의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선이 그때까지 그렇게 밀릴 이유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량해전의 패전으로 일본의 수륙 합동작전은 완전히 이제 물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또다시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명량해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단 한 명의 장수가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러한 전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전력, 전투 의욕이 완전히 떨어진 병사들, 절대적인 물자 부족, 여기에 임금이 노골적으로 박대하는 총사령관의 위치, 그 바로 직전 전투에서의 엄청난 승리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적군, 이순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전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순신 본인은 전투 직전까지의 그 투옥으로 육체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으며, 그 와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정신력도 많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영웅으로 존경하는 것은 이순신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장수라서가 아니라 이렇듯 최악의 상태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조국을 지켜낸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순신의 승전 소식을 들은 예전의 역전의 용사들이 이순신의 휘하로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승리하고도 고군산도까지 후퇴한 것은 일본군의 어떤 추격을 따돌리기 위함도 있었지만, 전라도 인근에서 약탈 중이던 왜군을 견제하고 조선의 백성에게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그동안 흩어졌던 병사들을 모으기 위함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갔던 병사들이 모이고 군선도 다시 찾고 해서 이순신은 다시 약 50여 척의 군선으로 이루어진 수군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량해전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일본은 이순신의 고향으로 닌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자객들의 습격으로 이순신 아산 본가에 있었던 막내 아들 면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순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임금, 그리고 아직도 불안불안한 전황, 그 와중에 가장 아끼던 막내 아들의 죽음, 그야말로 아마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일기를 보면 내 마음은 죽고 거죽만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악몽과 불안, 그리고 이제 몸살 등으로 거의 몸져 누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소금 창고에 혼자 들어가셔서 몰래 울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절부터 한동안 난중일기에 공백이 좀 있습니다. 급박한 전황과 당시의 그 악화된 건강으로 일기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 어머니를 여의시고 막내 아들 면까지 먼저 보내신 이순신에게는 사실상 인간으로서의 삶 자체도 거의 포기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당신의 말씀처럼 거죽만 남은 그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껏 지켜왔던 조선, 그 조국에 대한 충정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인 1598년이 되자 수군에도 이제 명나라의 원군이 지원이 됩니다. 이때 명예 수군 제독으로 온 사람이 진린이라는 인물입니다. 각종 그 사서의 기록으로 보면 상당히 욕심이 더 많고 포악하고 뚱뚱하고 이런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린도 이순신의 어떤 인격과 지휘력 이런 것에 감동을 해서 이순신에게 명나라 수군의 지휘권을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순신을 아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아니면 존경하고 따르거나 호불호가 갈려지는 거죠. 명확하게. 이순신의 공명정대함과 뛰어남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미치도록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공명정대함에 스스로 부끄럽고 뒤가 구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진리는 매사에 있어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길에서 만나더라도 자기 가마가 절대로 이순신 앞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후일 이순신의 죽음을 들은 진린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이순신이 고대하던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입니다. 이때가 이제 임진왜란 마지막 해의 8월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의 부활로 해상 보급은 완전히 봉쇄되고 배는 쫄쫄 굵고, 걔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떤 면에선 반가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열이 바짝 올랐던 조선과는 달리 그 명예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급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일본군은 철수하기로 했겠다, 자기 나라도 아니겠다, 이방 여기까지 왔는데 좀 뜯어먹을 것도 먹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 뇌물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상에서의 공격은 이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후퇴한 왜군이 집결한 곳이 지금의 순천, 지금의 이제 여수군방인데요. 해안까지 이렇게 밀려가지고 거기다 모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딱하니 이순신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얄짤없는 거죠. 이순신이 뇌물을 먹인다고 먹힐 양반도 아니고 회의도 안 통하고 이런 인물이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처음에는 진린에게 이제 뇌물을 좀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들 부산에 있던 애들과 연락도 하게 되고 그럴 이제 구멍들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이걸 눈치챈 이순신이 아예 조선군과 명군을, 그 명나라 군대를 섞어서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날은 추워지고, 이러다가 겨울을 맞게 되면 굶거나 얼어 죽는 길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이들은 필사의 탈출을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부산 쪽에 있었던 일본 연합 함대가 오게 됩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국 이순신과 이 일본 연합 함대가 노량에서 해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해전이 임진왜란의 끝을 알리는 최종전,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이 노량해전은 조명연합 수군 150여 척과 왜군의 500여 척이 맞붙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왜선은 약 200여 척이 격침이 되고 100여 척이 납포가 되고 150여 척이 분파손이 되어서 실제 사실상으로 철수에서 도망간 왜선의 수는 50여 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가 작살이 난 거죠. 사실상 일본 수군은 완전히 이 게임으로 쫑이 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해전과는 달리 아군의 피해도 이때는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해전처럼 덤비는 애들을 맞아서 쫓아내고 버티고 이런 작전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얘들을 박살을 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까지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전 섬멸을 목표로 작전을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퇴각하는 왜군을 굳이 따라가면서 그렇게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그 결과 본인도 죽는 상황까지 간 것은 약간 좀 오버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당시 어떤 국제관계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좀 무식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지난 7년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병력이 온전히 돌아갔을 때 정유재란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일본은 조선의 수군을 매우 두려워하게 됐고, 도요토미 이후 권력을 잡았던 도쿠가와는 그 당시 강제로 끌고 갔던 조선 백성들을 일부 송환하는 등
어떤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평소와 다른 선멸전, 게다가 이제 엄청난 규모의 전선이 양쪽에서 서로 동원된 대규모의 전투는 11월 18일 오후에 시작해서 밤을 새도록 계속되어서 그 다음 날인 11월 19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종결이 됩니다. 그 급박한 전투의 한가운데 19일 오전 8시경 도망가는 일본군을 추격하며 맹공을 퍼부었던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유탄에 가슴을 맞고 쓰러지시게 됩니다. 이때 쓰러지신 이순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였습니다. 간혹 이제 몇몇 위인전에 보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때 일본군은 그저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생존 여부는 왜군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미친놈이 우리 장군 죽었어요 뭐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선군 전체가 존경하고 따르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한창 막 추격전을 해가지고 몰입했던 군사들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것을 걱정을 해서 적군이 아니라 우리 아군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저기 도망가는 외놈들을 단 한 놈이라도 더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순신은 55세의 나이에 그 치열했던 당신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왜군을 완전히 몰아내서 조선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했던 이순신의 죽음은 이후에도 수없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 가장 유명한 것이 자살설이 있죠. 그 근거로 뭐 갑옷을 벗고 전투에 임했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시고 오직 조선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던 그 이순신에게 죽음은 뭐 그다지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명량해전 그때부터 이순신은 이미 살기 위해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전투에서 입는 갑옷조차도 버겁고 무거울 정도로 이순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명량에서도 전투에 앞서 죽을 떠드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임진왜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당신에게 떨어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계속된 강행군, 이순신의 컨디션은 거의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조선의 영웅을 잃었습니다. 3번의 파직과 2번의 투옥, 2번의 백의종군.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날 만한 그런 군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팠고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한결같았습니다. 아마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순신을 시기하던 선조에 의해서 아마도 토사구팽을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의 죽음 때문에 조선 전국의 백성들이 통곡하던 그 당시에도 선조는 그야말로 아주 무덤덤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유해가 실린 운구가 아산으로 옮겨질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운구를 붙잡고 통곡하는 바람에 운구 자체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이토록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은 이순신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미련이 아마도 이순신의 생존설이라는 주장도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순신은 아들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에 능한 장수가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이건 뭐 지금도 월코홀릭 같은 분들 일에 빠져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부모님을 매우 극진하게 모셨으며 아이들에게도 엄하고 자상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앞서 이순신의 큰형과 둘째 형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형들에게는 모두 합쳐서 6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6명의 조카들도 마치 친자식과 같이 보살폈다고 하니 인간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영화 명량에서도 그 전장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닌 이순신의 장남 이회가 했던 질문이죠. 아버님은 도대체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이 무엇이 이순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몸바치게 만들었던 걸까요? 사실 이순신의 행적을 보면 그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럴 상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배울 만한 인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 이순신의 공명정대함을 미워하고 그의 뛰어남을 시기했을 뿐입니다. 자, 이거 객관적으로 경쟁 관계라고도 볼 수 없는 임금조차도 그랬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이순신이 평생을 두고 지켜낸 조국에 대한 충정은 아마도 이순신이 출사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그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이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의 아버지는 이순신이 함경도로 임명받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투옥되셨을 때 돌아가십니다.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경우에는 난중일기에 다수의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전쟁을 치르는 이순신에게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순신을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만을 보아도 이순신의 부모님은 아마도 아주 반듯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순신 또한 올바른 인성과 그리고 올곧은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오늘 이렇게 이순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순신의 장군의 일생을 한번 정리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 스스로에게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또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 자식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많이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게임 속의 영웅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슴 속에 심어주고 싶은 영웅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가들의 강함이었습니다.